다음에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미래 직업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좀 창의적인 아이로 좀 발달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긴 얘기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잘라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게 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천사고요. 여기 나비죠. 예.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천사 아니면 전부 나비일 텐데 제 생각에는 제가 천사하고 나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을 천사 나비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천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NAVI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NAVI라고만 소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내비게이션의 약자 아니냐? 그것도 맞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진로라든가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음상으로는 그냥 나비, 윤도현의 나는 나비 같은 거 이렇게 제가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이 사진을 좀 안에다가 좀 넣어놨는데 제 연령대가 지금 몇 대로 보이나요? 혹시?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비슷해 보이시나요? 여기 30대고 요즘 40대고요. 지금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 4반이에요. 여기 5학년 4반 여기 실제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고요.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남의 시간에 반갑습니다. 저만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좀 섭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도 혹시 다 아시고 계실지 모르는데 기왕이면은 인사하실 때 서로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인사 나눠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되게 많이 행복해지는 시간 같아요. 예. 저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이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좀 반사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와 진학과 직업,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진로와 교육 관련해서 상담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제 주제는 교육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심리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제가 유아서부터 성인까지 다 해요. 다만 제가 안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50대다 보니까 아직 시니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 자신도 비참해질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능력 개발이라든가 재능 개발을, 그다음에 직업 개발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쪽으로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만 빼고 제가 시니어와 은퇴 영역만의 대상만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도와주시는 데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끔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인터뷰 좀 요청 들어오면은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잡지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또 꾸준히 인터뷰 제공을 좀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소개해드리고 일단 4차 산업시대의 직업 전망 첫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물어보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전공은 이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 인문학 쪽이 아니었었어요. 제 전공은 원래 전자공학이었었어요. 대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S기업 뭐 이런 데서도 몇 년 동안 일을 했었고 관련 일들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진로 영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진로를 많이 헤맨 거예요. 결국은 제 갈 길은 여기였는데 이제 딴 길로 계속 온 거죠. 우리 성인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 더 많으시고 또 이제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은 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또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나누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질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상을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1, 2차 때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주로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산업혁명이라는 자체에서 단어가 주는 의미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 이 사회하고는 관련이 없고 제조업하고 많이 관련돼 있던 영역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조업의 개념이 이제 사회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은 18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영국의 증기기관 아시죠? 증기기관차를 시작해서 2차 산업 때는 전기가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좀 더 활성화가 좀 일어나죠. 여기 지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라고 돼 있잖아요. 전기는 발명된 걸까요? 발견된 걸까요? 한번 제가 물어보죠.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님 좀 청쪽히 계신 전기는 발명됐을까요? 발견됐을까요? 발명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발견이요? 그 뒤에 계신 어머님은 발견. 뭐 분분할 수 있어요. 예. 전기는 사실 발견된 거죠. 예. 이 머리카락에 삐쭉 쓰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뭔가가 있나 보다 딱 해보니까 이게 정전기라는 거고, 그 속에서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화가 부딪히면 뭔가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1920년대에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인터넷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상용화가 되면서 대중화가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컴퓨터도 1920년대 잘 아시는 애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맥킨토시라고 모든 게 얘기도 하는데,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발달이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가 전자공학이었거든요. 전자과라고 그러죠. 공학은 아니니까.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대했던 컴퓨터는 4비트였었어요. 4비트에서 8비트까지 약간 올린 이걸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HWP 작성하는데 좀 굉장히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저장하는 데도 없고, 다운받는 건 어때요? 다운받는 건 더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대학교 오니까 제가 86학번인데 1년 재수를 내서 그때 오니까 이제 16비트가 그때 나온 거예요. 80년대 초에. 60년대에 컴퓨터가 개발은 됐는데 80년대 그제서야 조금 더 빠른 컴퓨터 16비트가 나온 거고, 졸업하고 나니까 한참 뒤에 32비트 컴퓨터가 나오고,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자동화를 하기 전에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기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분업을 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다 기계를 연결시켜서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2019년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빨라짐으로 인해서 많이 발달된 거죠. 그걸 또 이용해서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들도 많이 도입이 돼 있고 활성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큰 줄기고요.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요즘 그 언론이나 뭐 각종 SNS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생각나는 거 있나요 혹시? 4차 산업하면서 떠오르는 단어, 키워드, AI, 또 뭐 있을까요? 드론, 또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빅데이터, 예, 맞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IoT, 사물 인터넷. 거의 다 나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여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힘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영어이긴 한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조금 전에 IoT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3차원 입체 프린터, 3D 프린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 무인 비행기, 드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다음에 가상현실기기, 증강현실기기, 지능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기가 통신망. 이런 것들이 주 구성 요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생되는 직업들이 거의 굉장히 한정적으로, 분야는 사실 전부 전자공학이에요. 사실은 핵심은 거기에 플러스 기계공학이 이렇게 합쳐진 거죠.
결국은 4차 산업은 컴퓨터와 기계와 만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 인간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인간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조금 더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남에서 이제 시험 주행됐었죠. 자율주행차 SD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개발했던 것은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 장치들을 내부 외부에다 설치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센서를 이용해서 좀 제어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 자동차 내부에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아직 이제 상용화가 좀 더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서로 차끼리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깜빡이 켜고 1차선에서 차선 2차선이라든가 차선 변경을 하지만 이때는 이제 알아서 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앞차와의 간격. 저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굉장히 피곤한데 사실은 뭐 정주행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막 눈이 감기잖아요. 이제 일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크로스 컨트롤러 기능이라 해서 일부 차에서 지금 상용화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 거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좀 맛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도차 TM에서도 좀 요즘 누구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맛집 어디 있어 그러면 근처에 있는 맛집 찾아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집뿐만 아니라 영화관에 갑자기 가고 싶다든가 그러면 영화관 찾아줘 그러면 알아서 찾아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온다는 거죠. 좀 많이 부분적으로 도입이 돼 있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힘들었던 분야인데 기술 발전이 엄청 빨라진 거죠.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 이렇게 각종 센서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고급차 중에서도 이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 센서가 있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죠. 이게 인간의 잘못이냐, 기계의 잘못이냐 막 이런 것들도 어쨌든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또 외부에도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차간거리라든가 안전거리라든가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면 저도 가끔 깜빡할 때 놓치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알아서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차는 제로부터 해서 4까지 지금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직접 운전하는 제로 시스템. 저는 아직도 자동차를 저도 끌고 다니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 오토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오토를 끌고 다니시면 스틱으로 좀 바꿨어요. 스틱이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매뉴얼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 되게 좀 재밌습니다. 내가 변속 갈 때 막 딱 걸리는 소리가 느낌이 막 일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약점은 있어요. 언덕. 근데 지금 이제 언덕에서도 좀 잘 섰다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다 요령이 있죠. 제가 처음 볼 때 저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도 매뉴얼로 다 봤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오토 아닌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게 좋습니다. 아직도 그래가지고 차를 나중에 바꿔도 수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귀하더라고요. 요즘에 수동도. 그래서 이제 하는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게 사람이 직접 했던 것이 이렇게 쭉 발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뭐 부분 제어 시스템이 있는 것이 이제 레벨 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 3나 레벨 4로 이제 가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차를 지금 판교에서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하고 있고 선진국들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먹거리 사업은 이쪽에서 많이 찾으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익 창출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직업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클라우드라는 그 가상의 서버, 공용 서버죠. 이걸 갖고 이제 서로 기기들이 무선으로 다 통신하거나 혹은 유선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모든 기기들을 다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뭐 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의 한 분야이기도 해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빌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어들을 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제어를 하지만 이거 이제 알아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이제 좀 어두워졌으면 불 켜지고 또 이제
환해지면 불 자동적으로 켜지고 이런 식으로 빌딩 제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현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이런 그 프린터를 이용해서 작은 물건이든 큰 물건이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파리 에펠탑 예전에 이제 그 건축가들이 그 건축 도면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건축이 제대로 잘 이쁜가 혹은 그 디자인이 잘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미니어처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교한 부분은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에펠탑,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내가 직접 그림 그려놓고 바로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역시 캐릭터 장난감들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3D 프린터에서 꼭 이것만 하냐? 인간에게 좋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뼈 같은 거, 골다공증 요즘에 많이 노인들 되시면 이제 그 나이 드시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가상의 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의학 쪽에서 많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뼈를 그 전에는 그냥 맞춤형으로 안 하고 그냥 대략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자기의 체형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뭐 사고를 당했을 때 부분적으로 뼈가 없으면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활용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총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쪽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적인 부작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봤던 드론.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드론 부대가 이제 또 창설이 됐더라고요. 그 고도 첨단화 부대에 이제 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0명인가 100명인가 이렇게 부대를 창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각 지역 부대로 이제 파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송시킨 부대에서 이제 부대원들이 각 전투 능력을 이걸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전투 장면이 나오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이 직접 전장에 안 나간다는 거죠. 뭐 이런 드론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작은 곤충 같은 드론들도 있어요. 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개미 모양 드론도 있고 뭐 소금쟁이 로봇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계와 접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드론 로봇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갖고 이제 어쨌든 좋은 쪽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에서 이제 산불 진화할 때 불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잖아요. 이때 이제 드론을 투입해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도 측정을 할 수 있고 어느 쪽에 지금 가장 많이 피해가 많은가 뭐 이런 것도 밤에는 사실 좀 한계는 있지만 낮에는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일반 시내에서도 이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과속은 안 하는데 가끔 과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드론 띄워가지고 과속 이제 단속도 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 그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활용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사람을 감시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이게 해양에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논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이제 드론에다가 농약 같은 거 이제 끼워서 이렇게 설치해서 드론 살펴하죠.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가니까 구미에도 이제 외진 지역들에 이제 농사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 시내에 시내 읍내라고 해야 되나? 시내라 거기에 보니까 드론으로 살펴준다는 대행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잘하면은 그렇게 내가
직업으로 또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군대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드론 전문가라든가 드론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군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기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의 군대 제대하고서 계속 그 경력을 유지할 수 있거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형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래서 군대 여러 가지 시설을 감시하라는 부분이죠. 드론은 사실 내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전자기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전자공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또 어느 쪽에 재능이 좀 많아야 되느냐? 논리 수학적인 지능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드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 운동 지능에 손작업 능력이라든가 기술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드론이 이제 그 역학이잖아요. 공기 역학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심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AI 인공지능. 영어로 하면 artificial이에요. 굉장히 예술적인 지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어떤 것이냐 이제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그 프로그램 사례들이 있는데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고 잘 보셨나요? 보셨다시피 예전에 컴퓨터는 이런 말을 못했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뭘 뒤지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무슨 말을 하길래 뭘 얘기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장면을 봤었냐면 이 한에 눈만 나오는 장면만 본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나시 부분적으로 얼핏 본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한 로봇이라는 거죠. 보면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대답하던 것을 정형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이 이런 아이라는 거죠. 아이가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데이터를 프로그램은 해놓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일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이세돌 선수가 그 바둑 뒀었잖아요. 알파고하고 알파고 이후 버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 알파고 이전 버전 거예요. 사실은 알파고는 바둑만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본 건데 이게 사실 보니까 연도수로 보니까 알파고 이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영국인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선진국들은 수준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따라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다른 기업들도 지금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고객 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지만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영어 선생 같은 경우는 영어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묻어나는 인문학적인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직업 분야이긴 해요. 이따도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선생님의 역할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인공지능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이제는 학습도 바뀝니다. 그래서 학습의 시스템이 이제 그 이러닝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러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융합 교육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는 미래에는 국어만 따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와 수학이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미래 학교라고 해서 영국은 그걸 실험적으로 하고 있어요. 융합 교육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에 한 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 선생님, 뭐 음악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융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들었던 VR이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이렇게 이제 안경을 끼고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 않지만 가끔 뭐 파리라든가 이런 데 막 시내 거닐고 싶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노트르담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충분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이제 이런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아까 이어서 이렇게 가상현실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육이라든가 혹은 과학이라든가 이런 수학 같은 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 지금 여기 화면 같은 경우 지금 럭비를 하고 있잖아요. 럭비를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적으로 농촌이나 노인들 대상으로 이 가상현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노인들 대상으로는 지금 운전교육, 그 적응 능력 보는 거죠. 면허 시험 볼 때.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서는 농기계 다루는 법 그런 것들. 항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했었어요. 사실 이런 가상현실 교육을 해서 항공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실은 항공 시스템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막 고도도 높이고 뭐 어지럼증도 막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압을 같이 넣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자주는 예전에는 못했지만 요즘 많이 접하는 3D 자석 같은 거 진짜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뭐 갑자기 나도 기울어지고 막 이런 것들 파도가 넘쳐오면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상현실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건축물도 이렇게 알아서 미리 디자인해서 내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상현실 기기에서 요즘에 공간 터치 기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여길 터치했는데 스피커가 켜져요. 내가 여기를 터치했는데 커튼이 열려요. 공간 터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런 기술도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상현실과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터치 기술, 공간 터치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가상현실에서 공간 터치 기술은 이 안경을 쓰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좀 더 뒤에 이어서 나온 그 증강현실을 이용하면은 안경을 안 쓰고도 터치가 더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포켓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가상현실은 사실은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기술인데 요거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까지 인간의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 시각 능력이 뛰어나야 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상현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요 공간 시각 능력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자와 프로그래머를 만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증강현실이 발달되면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요. 여기는 이제 코끼리를 그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우리 교실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박진감 넘쳐나잖아요. 스릴도 있고 액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도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영화 보면 거기에 막 터치하는 화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가 필요 없고 조작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손바닥 안에서 다 조작할 수 있고 여기 뭐 하다못해 여기 자동차에서도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의 이제 꽃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과 실제 대화하는 모습. 가끔 이제 007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내가 이제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날 수는 없는데 직접 이모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나는 지금 몸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머님한테 안부를 묻고 싶은데 기왕이면은 영상통화나 음성통화가 이렇게 만나고 싶은 모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이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되면은 지금 이제 화상회를 이제 그 정부에서 하잖아요. 서울하고 이제 세종시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게 화상으로만 하는 게 이제 장관들이 내 앞에 있어요. 커피도 마셔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신다 그러면 마시면서 이제 끝나면은 다 사라지는 거죠. 커피잔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현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8번째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4차 산업의 원조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공장 내부의 시스템들을 자동화시키는데 여기에 뭐 굴착기라든가 여러 가지 컨베이어 라인이라든가 제조 라인을 전부 사람이 안 하고 컴퓨터가 혹은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독일 스마트 생산 사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많이 할 것들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기계들이 알아서 이제 한다는 거죠. 단지 사람은 뭐해?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장에 뭐 이상이 없는지 그것만 하는 거고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관제탑에서 항공 관제하듯이 공장도 이제 중앙 제어 시스템에 사람 몇 명, 한두 명만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기계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컴퓨터로. 배달 같은 경우도 드론도 이용하고 공장 내부에서 큰 공장 같은 경우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오토바이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오토바이가 할리 디비전이잖아요. 거의 그 승용차급, 중형차급 수준의 비싼 오토바이인데 여기 할리 디비전 오토바이 공장도 이렇게 자동화했다는 사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스마트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스마트팜 갖고 다시 제2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농장주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반이에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끔 이렇게 TV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데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 혹은 갤럭시 노트 같은 거 갖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자기네 온실 조절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굉장히 높아져요. 품종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물론 어떤 경우는 사람 손으로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전부 다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서 가장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배추 공장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이제 우주로 나가면 우주 식물 공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연구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우리 생활적으로 이제 아직 오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품종의 같은 감자를 생산하는 농장 좋지만 어떤 데 품종이 좋고 맛이 또 좋다라는 거죠. 영양도 높고 그렇게 해서 좀 특화시켜서 요즘 기농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농에서 이 필수 프로그램이 스마트 공장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큰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시 예전에는 농사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농사였거든요. 밭농사, 논농사 이런 것도 싫었는데 요즘에는 시니어분들이 은퇴 직전에 계신 분들이든가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그 지방에서 스마트 공장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기의 그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단품인데 굉장히 잘 팔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파인데 같은 양파 굉장히 유명한 데가 어디죠? 무안. 예? 무안. 예, 무안이죠. 어떤 그 무안의 같은 양파 농장인데도 그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파세요. 알고 봤더니 11번가 사이트를 통해서 또 자기 농장도 소개해주고 어떤 사람은 11번가나 이런 그 마켓이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요즘 또 인스타그램 젊은이들 많이 쓰니까 인스타그램 이용해서 자기가 키운 농장 그 과정도 막 오픈해드리고 내가 농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아니면 또 이제 재배를 어떻게 하고 스마트 팜을 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이 설비들이 제어되고 그래서 정말 맛있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바로 직배송 받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직배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 들으시는 분은 없지만 마음으로 드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일반 회사원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몇 억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단품 식품 하나인데 그건 오이가 될 수도 있고 당근도 될 수 있고 감자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선정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그래서 먹거리 산업이 이따가도 좀 이따가도 이어서 직업 얘기를 하겠지만 직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을 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의식주예요.
3대 인간의 생활 필수품이기도 하고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직업을 하면 망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지금 부모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를 예정하시고 있고 은퇴를 하시거나 명퇴를 하시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600만 자영업자 중에서 거의 80~90%가 뭘 하냐면 음식점을 하거든요. 음식점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투자 대비 뭔가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점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음식점도 이제 맛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자기가 음식점 경험도 없지 경력도 없지 재능도 없지 음식하려면 손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손재주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중지능형에서 보면은 신체운동지능에 손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시각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지능도 좀 필요해요. 공간을 통한 예술작업 능력이라든지 미적인 능력이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래야 좀 승부가 나는데 올인하면 거의 다 망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적성에 관계없이 음식점을 무조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 하니까 많이 했대더라. 돈 많이 벌대더라. 그 우연찮게 번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음식점 창업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꼭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 재료를 대는 이런 스마트 공장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죠. 예.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예요. 그래서 5G.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5G 선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좀 많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이 망을 구축을 안 해놓고 그 물류를 배송하려면 이 거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택배 하듯이 이 망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장애가 많잖아요. 사실 5G를 개통해놓고도 돈은 돈대로 막 들어가시고 이제 많이 힘들으시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5G 기술이 어쨌든 미래에는 조금 더 이 모든 시스템들을 빨리 스피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은 제공해 준다는 거죠. 우리 이제 통신망의 그 변천사를 보시면은 1981년에 1세대 같은 경우 1가 제네레이션 1세대 같은 경우 2기가 bps예요. 이거 굉장히 난 도로 엄청난 이거 울퉁불퉁한 도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 더 빨라져가지고 2메가 쪽으로 해서 이 핸드폰을 보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나왔어요. 카폰이라고 이제 그것도 핸드폰이 아니라 카폰이 처음에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도 이 카폰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이면 아니면 이제 쓰질 못하는 이게 이제 좀 발전되니까 폴더폰이라고 나왔죠. 이 폴더폰 전에 뭐가 있어요? 혹시 시티폰 들어보셨나요? 이 공중전화 옆에다 터지는 이 시티폰. 그 전에 시티폰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삐삐의 추억 기억나십니까? 야 너 빨리빨리 와 할 때 숫자 4개 치죠. 빨리빨리. 뭐 하여튼 숫자로만 암호화 시켜서 재미난 문자 주고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삐삐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직도 삐삐를 차요. 의사들은 우리들은 삐삐가 필요 없는데 의사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없어지고 좌우지간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나온 거죠. 고속도로가 이제 처음엔 비포장도로 이제 오솔길이죠 거의 2km면은 이제 지금 이제 기가 시대로 이제 3G까지만 해도 사실 되게 빠른 거였거든요. 모뎀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서 통신 모뎀. 지금은 이제 유선망으로 딱 끼지면 이제 초고속망으로 딱 개통이 돼가지고 금방금방 다운도 받고 동영상 같은 데도 굉장히 빨리 받고 그러는데 이제 저 때만 해도 다이얼식 모뎀이라 가지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삐삐삐삐삐삐삐삐 하고서 연결되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저처럼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 아니시라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래 한글 하나 한 페이지 다운받는데 한 30분 걸렸어. 30분.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어놓고 뭘 해요? 딴 일 하는 거죠. 뭐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고 싶다는 건 거의 하루 종일 걸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통신비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더 빨라지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속도가 좀 빨라졌고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에서 영상 다운받는데도 금방 받잖아요. 일반 파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5G라는 거죠. 어쨌든 5G 시대에 오면은 모든 것이
자동차도 사실 스마트 자동차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이 속도도 좀 통신도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결국은 통신망이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주요 도시 5대 도시에 지금 기지국이 그렇게밖에 설치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미 LTE망이라든가 4G망 같은 경우는 많이 깔려 있어서 좀 원활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LTE 샀다가 좀 아직 5G 샀다가 좀 힘들어하시는 분 가끔 인터뷰에 나오시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시작은 했어요.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의 어떤 경쟁 요소를 갖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서 보셨다시피 어쨌든 이 4차 산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를 중심으로 해서 초연결성 인터넷 사물 IoT와 관련된 사물 인터넷 같은 초연결성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초지능화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성, 빅데이터 아까 어머님이 얘기했던 빅데이터 이것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주요 산업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스피드 사회가 이제 이런 미래 사회로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뭘 깔았어요? 지금 초연결성에서 지금 이제 5G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에 가면은 초연결성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초지능화 사회로는 지금 조금씩 가고 있어요. 이 초지능화 사회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것들은 이제 일기예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을 지금 저희가 9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현재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 로봇 분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학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과외 안 받으셔도 돼요. 이제 조금 더 있으시면은 내가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라든가 필요한 수학, 과학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진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미 암 같은 경우도 지금 IBM사에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은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해줘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 증권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나한테 적합한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 영업사원이 지금 우리나라 귀찮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전화들도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장시간 저도 이제 딱 받아보면 무슨 보험사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보험 영업사원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사원들도 법률사,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도 일본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서 투자 분석뿐만 아니라 뭐 경영 분석, 법리 분석 뭐 이런 것들 다 해준다는 거죠. 근데 번역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로봇에도 이제 로봇은 더 많죠. 지금 이제 경비원들이 가끔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비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가전기기 이제 집에서 음식 떨어질 때쯤 되면 냉장고가 알아서 택배까지 배달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일이 장 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 알아서 오늘의 영양 상태도 지가 관리해주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뭐 음식의 상함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그 전기 같은 경우도 전력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고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야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도 컴퓨터로 해킹 한번 당하면 끝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우리 필요해요. 블랙 해커도 있지만 화이트 해커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화이트 해커가 결국은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것들 하시고 이렇게 보안도 하고 하는 분이라서 이 빅데이터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 빅데이터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컴퓨터 언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면 언어지능하고 논리수학 지능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4차 산업시대에서는 모든 수학이 다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 영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빅데이터도 굉장히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결국 정보 보안 쪽이거든요. 수학 공식을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집중 분석하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이고 네트워크 쪽 이쪽이고 그래서 할 것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